나는 지금도 그날의 장터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튀김 기름에서 올라오던 고소한 향과 막 삶아낸 옥수수의 달큰한 김. 비닐 천막에 부딪히던 가을 바람, 고무신을 끄는 발소리, 흙먼지 속에서 반짝이던 햇빛. 그리고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동생의 목소리가 섞여 있을 것만 같은 기분.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장독대 앞에 나란히 놓던 질그릇도, 아버지가 아궁이에 넣고 끄집어내던 시커먼 무쇠솥도 이제는 집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억 속 장터는 아직 파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의 햇빛이 아직도 지붕 위에 눕고 있고 박장수의 가위는 여전히 챙챙 소리를 냅니다. 나는 그 풍경 속을 자꾸만 서성이게 됩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듯, 아니 잃어버렸던 마음을 찾듯이. 그날은 여름이 끝나고 초가을이 막 들어선 때였습니다. 하늘은 창백하게 맑았고 노는 무거운 숨을 쉬듯 누런 빛으로 출렁였습니다. 새벽부터 닭이 몇 번이고 울었고 마을길에 들뜨는 먼지는 햇빛을 받아 잔 모래처럼 반짝였죠. 오늘 장날이야. 같이 갈래? 부엌에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질그릇을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장바구니에 파와 무, 마른 고추를 담던 손놀림이 분주했습니다. 부엌 한쪽 알루미늄 대야에는 새벽에 씻어놓은 오이와 상추가 물방울을 매단 채 반짝였죠. 동생은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앙상한 종아리에 바람이 통하는 반바지를 입고 100원짜리 동전 2개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굴려보며 씩 웃었습니다. 이걸로 장난감 총 살 거야. 그 말에 나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장날의 장터는 늘 들떠있고 사람도 많고 길도 많았습니다. 먼저 엄마 도와드리고 같이 가자. 알았지?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종종걸음으로 마당을 나섰습니다. 마을 버스가 서는 정류장까지는 한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우리 집 마당을 가로지르는 물길 옆으로 개망초가 하얗게 피었고 밭둑 위에는 고추가 붉게 익어 있었습니다. 굽은 등허리로 논두렁을 걷는 할아버지의 모자는 바람에 흔들렸고 멀리서 소울음이 낮게 흘렀습니다. 바람은 쌀을 말리는 마당마다 누렇게 깔린 멍석을 살짝 들어올렸다 놓곤 했죠. 정류장에 도착하니 사람들 몇이 벌써 줄을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 수건을 동여맨 아주머니, 닭 2마리를 대나무 우리에 담아들고 온 할아버지, 학교 제출 서류를 손에 꼭 쥔 초등학생 남매. 버스는 제 시간보다 늘 조금 늦었습니다. 먼지투성이 큰 바퀴가 저 멀리서 굴러오는 소리가 들릴 때면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곤 했죠. 버스가 덜컹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기름 냄새와 오래된 비닐 시트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우리는 몸을 옆으로 비집고 들어가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장바구니 손잡이를 무릎 위에 걸치고 동생은 창가 자리에 앉아 코를 유리창에 붙였다 떼었다 하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버스는 마을길을 휘감아 돌며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흙먼지가 일었다 가라앉고 길가 감나무의 초록 잎 사이로 아직은 단단한 감이 달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느 집 지붕에는 고추가 널렸고 또 어느 집 담장 너머로는 옥수수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시골의 시간은 늘 바쁘지도 그렇다고 멈추지도 않은 채 흘렀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에 맞춰 사람들의 어깨가 함께 흔들렸고 버스 안에서는 자잘한 대화가 둥글게 굴러다녔습니다. 오늘 고등어가 싸대. 서울서 사온 신문 좀 보자. 애가 참 잘생겼네. 몇 살이니? 동생은 수줍게 웃으며 엄지로 손바닥 속 동전을 문질렀습니다. 나는 그 작은 동그라미 2개가 세상 모든 소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나이의 아이에겐 100원은 아주 커다란 가능성이었으니까요. 장터 입구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미리 자리에서 일어나 장바구니를 고쳐들고 치마자락과 바지춤을 한 번 더 훑었습니다. 버스가 멈추자 바깥의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징글징글한 큰 북 소리에 맞춰 풍물패가 골목 어귀에서 어깨를 흔들었고 대야 안에서 튀김이 지글지글 익는 소리가 뒤엉켜 귀를 간지렸습니다. 엿장수의 가위는 햇빛을 받아 번쩍이며 챙챙 날카롭게 울렸고 방금 부쳐낸 빈대떡의 향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좌판을 펴고 상추와 오이를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물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릴 때마다 햇빛이 작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너는 동생 잘 보고 있어. 장난감은 점심 먹고 같이 가서 사자. 응.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이미 저쪽 장난감 가게의 색색 깃발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동생의 손등을 한번 가볍게 눌렀습니다. 약속. 약속. 장터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흥정했고 웃었고 종종 화도 냈습니다. 주머니에서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딸랑거렸고 고무 대야 속에서 얼음과 생선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차갑게 튕겼습니다. 순경 아저씨가 천천히 골목을 걸어다니며 눈인사를 건넸고 국밥집 앞에서는 수증기가 흰 구름처럼 피어올라 햇빛에 금빛 테두리를 두르곤 했습니다. 동생은 내 옆에서 몇 번이고 발을 구르며 물었습니다. 이제 가도 돼? 조금만. 조금만. 그는 입술을 내밀고는 다시 장난감 가게 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빨간 플라스틱 총, 노란 물총, 레이저처럼 번쩍이는 장난감 칼. 모두가 한꺼번에 동생을 부르는 듯 했죠. 어머니가 손님과 값을 흥정하는 사이 나는 고무줄로 묶은 상추 다발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물을 살짝 뿌렸습니다. 물을 뿌리는 순간 바람이 불어와 시원한 흙 냄새가 코끝에 걸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동생을 찾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야 할 동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람들 어깨 너머로 고개를 빼보았지만 동생의 까만 머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방 저쪽에 있었는데. 목이 말라 혀끝이 마른 흙처럼 붙었습니다. 엄마 잠깐만. 동생 보고 올게요. 어머니는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내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금방. 나는 장터의 첫 번째 골목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왼편에는 고무신 가게가, 오른편에는 잡화점이 있었습니다. 고무신 가게 앞에는 빨간 고무신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잡화점 유리 진열장에는 머리핀과 색종이, 종이 인형, 문구들이 빽빽했습니다. 동생이 유리창에 코를 박고 들여다보기 딱 좋은 곳이었죠. 그러나 그 어디에도 동생은 없었습니다. 다음 골목, 그 다음 골목. 튀김집 앞에서 기름 냄새가 거칠게 올라와 목구멍을 타고 들었고 국밥집 문을 열자 사골 냄새와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쳤습니다. 혹시 작은 남자아이 못 보셨어요? 반바지에 손에 동전 2개 들고 있었는데. 사장님들은 잠깐 눈을 들어 나를 훑어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 비슷한 애가 지나간 것도 같은데 글쎄. 나는 다시 좌판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애가 안 보여요.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계산기 버튼이 탁 하고 멈췄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졌고 입술이 하얗게 말라붙었습니다. 지금 몇 분째야? 한 30분? 아니, 더 됐나 봐요. 어머니는 재빨리 좌판을 이웃에게 잠시 부탁하고는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버스 정류장부터. 우리는 뛰었습니다. 정류장엔 이미 몇 사람이 모여 있었고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길었습니다. 동생이 혼자 집으로 가려고 버스를 탈 리는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승차권 판매대 앞까지 가보았습니다. 아직 애 혼자는 안 탔어요. 판매대의 젊은 총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손목엔 잔펀치 자국 같은 잔흔이 있었고 입가에는 얇게 자란 수염이 어설프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에도 나는 그런 사소한 것들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야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절박해질수록 눈은 더 많은 걸 보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정류장에서 돌아오는 길, 장터의 소음이 덜컹거리며 귓속으로 쏟아졌습니다. 가위질 소리는 여전히 경쾌했고 북소리는 더 커졌으며 어느 상인은 막걸리 병을 흔들어 보이며 손님을 불렀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듯이 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내 세상은 갑자기 바닥이 꺼진 듯 했습니다. 지구대로 가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지구대 앞에 서서 허겁지겁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순경 아저씨는 내 말 사이사이를 끊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장부를 꺼내 미간을 좁히고 전화기를 들고 인근 파출소와 정류장, 그리고 강가 초소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연두색 줄무늬 티, 남색 반바지, 검은 운동화, 손에 동전 2개.
내가 덧붙였습니다. 앞니가 조금 벌어져 있어요. 웃을 때 보조개가 나요. 보조개. 그는 공책에 보조개라고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지구대를 나와 다시 장터로 돌아오는 길, 태양은 눈 깜짝할 사이에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늘이 길어지고 비닐 천막 위로 떨어지는 빛은 색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고 흥정은 더 급해졌습니다. 나는 저만치에서 반갑 하고 외치는 상인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끝나가는 하루가 나를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동생이 좋아하던 길부터 다시 훑었습니다. 장난감 가게 앞 종이약이 매달린 노란 줄이 바람에 살얼음처럼 달그락거렸습니다. 팽이와 딱지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젓가락으로 뒤적이는 아이들의 손이 분주했지만 그 어디에도 동생의 손은 없었습니다. 사탕 가게 앞에는 빨갛고 파란 포장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꿀떡이 놓인 접시에는 꿀이 스민 자국이 빛났습니다. 나는 사탕을 하나 집어들었다 내려놓고 다시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해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장터의 색은 서서히 더 진해졌습니다. 붉은색은 더 붉게, 노란색은 더 노랗게. 마치 해가 가라앉기 전 마지막으로 세상을 더 환하게 비추려는 것처럼. 그 빛 속에서 나는 내 발바닥의 뜨거움을 잊고 뛰었습니다. 어디선가 동생이 툭 하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여기 있었어. 그 한마디를 마음속에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은 외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오후는 오래였고 동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서 있으니 그야말로 소리의 파도에 휩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왼쪽에서는 두부요, 두부. 갓 만든 뜨끈한 두부요 하고 외치는 소리. 오른쪽에서는 감자 새 대박에 1,000원. 오늘 다 팔고 들어가요. 하는 목청. 그 위로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같은 웃음소리와 달리는 발소리가 뒤엉켰습니다. 나는 그 모든 소리 속에서 단 한 가지. 내 동생의 목소리만 찾고 있었습니다. 먼저 내가 평소에 자주 가던 떡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떡집 아주머니는 늘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찹쌀가루를 묻힌 채 김이 나는 떡을 접시에 담곤 했죠. 아주머니 혹시 아이고, 너 왔구나. 근데 왜 이렇게 땀에 흠뻑 젖었어? 혹시 여기서 키가 요만한 남자애 못 보셨어요? 반바지에 손에 동전 들고 있었는데 아주머니는 잠시 시선을 허공에 두고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오늘은 정신이 없어서, 근데 조금 전에 문구점 쪽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쿵 하고 쳤습니다. 나는 인사도 잊고 곧장 문구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문구점 앞은 아이들이 늘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형형색색의 색종이, 은색 스티커, 번쩍이는 딱지, 싸구려 샤프 펜슬이 빽빽히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면 누구든 잠시 발걸음을 멈추게 마련이었죠. 사장님 혹시 말을 꺼내기도 전에 문구점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 분명 애 하나가 장난감 칼을 만지작거리긴 했는데 너 동생이냐? 네, 근데 그 애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더라고. 장난감 가게 쪽으로. 나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장난감 가게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비닐 천막을 스치며 수많은 발자국 사이를 뚫고 드디어 장난감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게 앞은 작은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빨간 총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아이, 노란 물총을 서로 뺏으려는 두 아이, 그리고 그 옆에서 고무줄총을 시험해보는 꼬마들. 그 속을 두리번거렸지만 내 동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혹시 가게 주인은 손에 들고 있던 바람개비를 놓으며 내 말을 들었습니다. 그애 손에 동전 2개 쥔 내 말이지. 그거 물총 보고 있다가 그냥 가더라고. 방향은 글쎄 저 골목 쪽이었나? 저 골목. 나는 그 골목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터의 뒷길, 오래된 가게들이 늘어서 있지만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좁은 길. 어린애들이 놀러 가기엔 위험한 곳이었죠. 나는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 어귀에 서자 기름 냄새 대신 습한 흙 냄새가 났습니다. 비닐천 사이로 들어온 빛이 희미하게 바닥에 번졌고
낡은 간판이 삐걱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시장 경비 아저씨와 마주쳤습니다. 아저씨 혹시 여기서 응. 꼬맹이 하나가 혼자 걸어가길래 말렸는데 그새 달아나더라고. 어디 갔는진 모르겠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힌 듯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터를 다시 크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튀김집 앞, 사탕가게, 약방, 그리고 국밥집. 국밥집 안에서는 한 아주머니가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며 아이에게 먹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 아이가 우리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게 안으로 달려들었지만 전혀 다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보며 잠시 멀뚱히 있다가 수저를 다시 입에 넣었습니다. 나는 헛웃음을 짓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느새 하늘의 색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햇빛은 점점 부드럽게 가라앉고 가게 앞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내 마음속 불안을 더 길게, 더 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장터의 메인 골목을 지나 다시 지구대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동생이 혹시 경찰 아저씨를 따라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지구대 안은 낮의 소란스러움과는 다르게 한층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 위에는 전화기와 무전기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담배 연기가 천천히 공중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순경 아저씨는 무전기를 귀에 대고 무언가를 듣고 있다가 나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소식 없어. 주변 파출소에도 연락했는데 못 봤대. 그 한마디에 내 목이 뻣뻣하게 굳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벽에 걸린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4시 반이야. 5시 넘으면 장터가 파하기 시작해. 그 전에 다시 한번 큰 길을 훑어보자. 우리는 지구대에서 나와 장터를 가로질러 큰 길로 향했습니다. 햇빛은 이미 기울었고 골목마다 부드러운 그림자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벌써 절반쯤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고 바닥에는 쌀포대 부스러기와 팥뿌리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주인 없는 고무신 한 짝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큰 길은 장터의 소란과는 달리 한산했습니다. 가끔씩 짐을 가득 실은 리어카가 지나갔고 노부부가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뒤를 보다가 문득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동생이 이 길로 나갔다면? 길은 곧장 강가로 이어지고 그 너머에는 버스 정류장과 국도가 있었습니다. 강가로 향하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물결 위를 스쳐 잔물결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며 서로의 몸을 부딪히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가슴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없네. 순경 아저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강가의 모든 방향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반바지에 동전을 쥔 작은 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장터 쪽으로 돌아왔을 때 시간은 이미 5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상인들은 큰 바구니와 포대를 정리하며 서로 짧게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빈 대야에 남은 물이 가느다란 줄기로 바닥으로 흘러내렸고 그 물은 좁은 배수구를 타고 장터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물줄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오늘 이 물이 다 사라지기 전에 동생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와 다시 만난 것은 장터 입구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더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걱정과 자책, 그리고 피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없어. 그 한마디에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면 그 순간 모든 게 더 확실해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장터 저쪽에서 엿장수 가위 소리가 챙 하고 울렸습니다. 햇빛이 마지막으로 그 가위를 번쩍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직 안 가본 곳이 있다. 장터 뒤편, 오래된 창고 옆 골목. 아이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러나 동생이 호기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곳. 나는 어머니에게 눈짓을 하고
그곳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안은 생각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비닐천 조각이 찢겨 나부끼는 소리, 멀리서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 봉투를 뒤적이는 소리, 그리고 오래된 창고 벽을 타고 내려오는 물방울이 톡, 톡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천천히 그러나 긴박하게 옮겼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살짝씩 찌릿한 통증이 전해졌지만 그마저도 의식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골목 끝에 무언가 아니 누군가 있기를 바라며 골목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바닥에 흩어진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사탕 껍질, 그리고 반쯤 찢어진 엿 종이 포장. 나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에는 끈적한 엿이 조금 묻어 있었고 손끝에 달콤한 냄새가 배어들었습니다. 이건 분명 동생이 좋아하던 엿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동시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나는 골목 끝까지 더 빨리 달렸습니다. 벽돌담 너머에서 희미하게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은 국밥집 뒷골목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와 깨진 플라스틱 대야가 쌓여 있는 구석, 거기에 작게 웅크린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그 그림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동생아,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질녘 붉은 빛이 비스듬히 스며든 얼굴, 먼지와 땀에 얼룩진 볼, 그리고 손에는 반쯤 녹아 끈적해진 엿과 고장난 장난감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천천히 내 쪽으로 뻗어졌습니다. 누나, 나 그냥 좀 쉬고 있었어. 너무 시끄러워서.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나는 그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작은 어깨는 생각보다 더 가벼웠고 온몸에서 장터의 냄새와 햇볕에 데워진 흙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내 어깨에 기대고 금세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는 순간 하루 종일 나를 짓눌렀던 불안과 두려움이 서서히 풀려나갔습니다. 뒤늦게 골목 입구에 도착한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은 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제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나와 같은 안도와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장터 입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미 하늘은 붉은 노을빛에서 짙은 남색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장터의 빈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소라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빈 바구니를 정리하는 바스락거림과 멀리서 들려오는 리어카 바퀴 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그 작은 손을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옆에서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바닥에 통증이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 아픔마저도 오늘 하루를 기억하게 해줄 표식 같았습니다. 마지막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문 밖에는 검푸른 논과 밭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위로 늦여름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은 낮 동안의 뜨거움이 빠져나간 채 조금은 서늘하고 조금은 부드럽게 뺨을 스쳤습니다.